저는 청년층들에게 어떤 얘기들 하냐면 자, 아파트에 분양하는 걸 잘 주목해라. 네. 난 진짜 현금 7천만 가지고서 분양받을 수 있고 네. 입주할 때쯤 되면 그때 부동산 시장도 올라간다라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재테크로 우리 부동산 같은 거 투자하거나 할 때 좀 어떤 목표를 세우면 좋을까? 어쨌든 뭐 이게 부동산 투자의 목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재테크의 투자의 뭐 전체적인 더 큰 목표일 수도 있고 한데 목표라고만 하면 좀 네. 되게 두루뭉술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이 재테크의 목적이라 했었을 때 네. 그런 게 있죠. 그냥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냐 아니면 내가 더 좋은 집에 가는 게 목적이냐 라는 거를 조금 구분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해요. 사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다 그래요. 네. 저는 수익률과 상승률을 구분해야 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오.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게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뭐 수익률이 좋은 게 상승률도 좋은 거고 그놈이 그놈이고 뭐 말장난하나. 그리고 제가 목적성을 많이 물어보는데 네. 투자의 목적성. 그러면 다들 하는 얘기가 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이야기가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자,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수익률과 상승률이 다르다. 이거를 노원구랑 강남구를 비교를 많이 해요. 강남구는 지금 벌써 본격적인 상승장 2017년도 때로부터 한번 보게 되면 가격대가 그냥 뭐 하다 보면 뭐 10억이 뭐예요? 그냥 15억, 20억도 올랐고요. 거기 노원구도 사실 만만치 않게 올랐죠. 아무리 못해도 5억 이상씩은 다 올랐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만 놓고 보면 어디 투자가 성공한 투자인가요? 강남처럼 보이죠? 그렇죠? 강남이죠? 더 올랐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수익률로 보면 강남이 떨어져요. 투입금이 많잖아요. 강남에 뭐 그전에 뭐 투자를 했을 때 뭐 갭 투자를 하려 한다 하더라도 뭐래도 현금 5억씩은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노원구는 당시 갭 투자 5천만 원도 안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건 뭐 어떻게 되는 거죠? 강남은 예를 들어 5억 넣었는데 20억 벌었다랑 노원구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넣었는데 5억 올랐더라. 뭐예요? 이거 1000%인가? 이게 진짜 완전히 그 퍼센테이지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프로테이지가 다르고 실제로 이 수익률로만 따져보면 강남이 서울 전체 25개구 중에서 하위권에 속해요. 그러면 약간 이게 가장 직접적인 건데 딱 직관적으로 딱 느껴지는 거. 뭐지? 강남의 수익률이 그러면 똑같이 5억이 있었을 때 강남 하나를 샀어요. 20억을 벌었죠. 근데 그 똑같은 5억으로 노원구에 10채를 샀어요. 5억 곱하기 10채. 50억이죠. 50억. 그래서 원래는 뭔 수익률이고 상승률이야. 무조건 수익률 높은 게 장땡이야. 우리 특히 주식할 때는 무조건 수익률만 얘기하지 막 상승률 얘기하고 뭐 그 액면가가 얼마가 올라가고 이런 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구분이 필요해지는 거는 사실 노원구 10채를 산 사람들은 네. 세금 폭탄이 맞겠죠. 아, 그렇죠. 다주택자라고 해가지고 종부세 빵빵 터질 거고 양도세 빵빵 터질 거고 팔아도 남는 게 없죠. 세후에 내가 10채 팔았더니 강남을 못 가.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한 채로서 움직이려 했었을 때 5억이 있었다라고 하면 뭐 내가 그때 당시 임대사업자를 다 등록해버렸어.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다 돼. 그럼 뭐 똑같이 뭐 다주택이 무조건 좋지만 세금 세팅이 된 다주택이냐 안 된 다주택이냐는 거는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일 쉽게 설명한 게 뭐 인별로 뭐 자녀들한테 사준다든가 아니면 뭐 재개발 지역에서 뭐 세금 세팅이 되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산다든가 하지. 근데 그거를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 전문적으로 파는 사람들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5억이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 수익률로 따지면 노원구가 맞았었지만 사실 상승률로 우리가 넷가가 올라가는 것만 생각했었을 때는 차라리 강남에 똘똘한 한 채로 가서 그게 세후 수익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살짝 또 오히려 정답은 벗어나져요. 일단은 제가 하나씩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투자의 상식틀들을 깨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무조건 상급지인가 김재경 소장이 맨날 똘똘한 한 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똘똘한 한 채 하면 강남이잖아요. 그랬더니 아까 노원구랑 비교하면 수익률은 오히려 노원구가 높았어 라고 했었죠. 이거에서 일단은 깨지는 게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그러면 내가 한 채를 가져갈 거면 무조건 강남인가? 라고 하면 아닌 게 제가 이전
시간에서도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1주택이 돼 실거주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상급지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강남에 아무리 20억을 벌었었는데 전세만 막 15억이 껴있어. 내가 입주를 못해. 세입자님이죠. 세입자님이 이거를 나 나간다라고 하면 또 다음 세입자는 어떻게 구하지? 이런 고민하게 되잖아요. 내가 실거주를 해야 비과세인 거고 여기서 말하는 비과세도 최근 이제 12억 비과세가 거의 확정되긴 했지만 12억 비과세 했다 하더라도 여기는 뭐 매매금이 뭐 30억 이렇게 돼버리면 그 초과분 12억 2년 실거주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든지 이거 쭉 맞춰 나가려면 또 오래오래 거주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래 보유 거주를 충족해야 장특공도 받고 하게 되는데 그런데 실거주를 못하는 집이면 그때도 아까 광역시 얘기할 때도 그 비유 해드렸었잖아요. 광역시에서 내가 한 채 할 바에는 서울에 똘똘한 채냐? 아니다. 그 광역시에서 똘똘한 한 채, 내 실거주하는 게 세후 수익이 낫다 했던 것처럼 강남이 아무리 많이 올라갔어도 내가 강남에 실거주가 불가능해 라고 하면 차라리 마포구라든가 성동구라든가 약간 조금 더 밑으로 가가지고 거기는 실거주가 가능해 라고 하면 그쪽으로 가는 게 세후 수익이 훨씬 더 낫다. 그리고 전월세 비용이 안 나간다. 그런 식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의 관점을 그냥 단순히 투자할 때 어떻게 투자해요? 라고 말하면 그냥 돈 버는 게 좋지라고 하는데 이런 디테일한 고민들을 안 하시고 그냥 상담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한마디로 이 질문이 굉장히 구체적이어야지 답변도 굉장히 명확하게 얻을 수 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현금 10억이 있습니다. 소장님 같으면 나로 빙의한다면 뭐 살 겁니까? 지금 서울 경기 안에서 딱 한정하고 범위도 10억이다. 아파트라고 하면 우선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파트잖아요. 아파트라고 하면 10억이 참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마포랑 성동구에 신축 아파트 갭 투자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첫 번째 옵션 아파트다. 마포 성동구에 신축 아파트 갭 투자 충분히 가능하고 두 번째 실거주로 봤었을 때 솔직히 10억이면 진짜 노도강 금강구로 가야 돼요. 이거면 여기서도 대출 없이는 아니고 대출 조금 받아서 그렇죠. 가는 건데 대출 되니까. 그렇죠. 여기는 대출에 또 15억이 안 되니까 대출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어디가 정답이냐 라는 거는 사실 정답은 없어요. 나의 목적성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럼 아까 강남 얘기한 거는 똑같아요. 그냥 내가 마포랑 성동이 더 많이 올라가긴 하겠죠. 그것도 신축도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마포 성동 신축에 갭 투자를 해버렸는데 이 마포 성동도 전세 가격이 뭐 하다 보면 10억이 넘어가요. 그러면 야 이거를 빼줄 수가 없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건데 근데 나는 결국은 죽었다 깨어나도 성동구 입성을 할 거야. 마포구 입성을 할 거야. 내 직장이 여의도야. 공덕이야. 막 그러면 마포구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당장 힘들어도 내가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돈을 벌고 이제 아내랑 또 이제 열심히 맞벌이 열심히 해서 결국은 이거 빼주면서 들어갈 거다. 그 지금이야 대출이 안 되는 거지. 대출 규제는 1년에도 정말 몇 번씩 바뀌어야 되거든요. 당장 다음 정권 갔을 때 1주택자까지는 그렇게 강화를 많이 안 한다는 얘기 했잖아요.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완화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돼서 그런 대출 나올 때 그때 들어가든 결국은 들어갈 거야 라고 하면 마포 성동 신축 가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 내가 노원구라든가 강북구에 아파트를 사서 실거주를 해서 세후 수익으로만 맞추게 되면 정말 좋긴 하지만 여기 팔았다 해서 나중에 좀 더 돈을 더 보태지 않는 이상은 그때 마포 신축은 가격대가 더 날라가 있죠. 또 갈아타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목적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목적성이 결국은 마포의 입성이야. 아마 마포 신축을 가는 건데 수익률로만 보면 또 그런 게 아니니까 나는 노원구 거주하는데 뭐 별 무리 없어. 오히려 노원구도 좋게 생각하면 정말 좋거든요. 학군지고 우리가 강북의 대치동이라고 하잖아요. 노원구 같은 경우에 은행 사거리에서 학원들이 장난 아니거든요. 학군도 되게 세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난 여기 노원구 괜찮아 라고 하면서 간다 라고 했었을 때 내가 또 직장도 뭐 그렇게 멀지 않고 또 그 일대다 그냥 그렇게 내가 거주 만족도가 괜찮다라고 하면 오히려 세후 수익은 거기가 더 좋을 수 있죠. 괜히 내가 마포구가 더 많이 올라가도 더 많이 들어가죠. 투자 금액도. 대출도 더 쓰게 되고 금융 비용도 더 들어가고 그러면 투자 금액 대비 수익으로 보게 되면 사실 또 이제
노원구가 윈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달라지는 거는 금액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마포구다 혹은 강남구다 서초구다 좋은 데를 가는 이유 자체가 솔직히 집값만 보면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살면서 누려야 되는 거죠. 강남 좋아하는 이유들, 직주 근접성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학군이라든지 이런 걸 내가 누리면서 그건 수익률이 조금 떨어지는 거를 상쇄를 해버리는 건데 그 세만 놓고 있었어요. 세입점은 좋은 건데 그러면 세를 넣었다라는 건 내가 거주에 대한 만족도를 못 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수익률만 놓고 보게 되는데 투자 수익률만 놓고 보면 사실 또 그렇게까지도 오히려 좀 더 밑에 쪽에서 실거주 가능한 뭐 마포구에서 신축 아파트 실거주에서 비과세 맞추는 게 오히려 더 날 수도 있고 근데 나는 마포구가 약간 좀 무리인 격이다 라고 하면 좀 더 뒤쪽으로 서대문구를 간다든가 은평구를 간다든가 그렇게 해서 실거주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근데 진짜 나는 목적성 결국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설령 10년 뒤에라도 결국은 나는 강남 일성이다. 그러면 진짜 영혼을 베팅해서라도 강남에 미리 잡아놓고 결국 격차는 계속 더 벌어지니까 그쵸. 그렇게 가는 게 목적성에 따라서 투자 전략이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아파트로 한정해서 한 건데 사실 부동산은 뭐 빌라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뭐 토지도 있고 지산도 있고 많잖아요. 이렇게 다 통틀었을 때는요. 아니 내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만 한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만 간다라고 하면 재개발도 있을 거고. 그렇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겠죠. 이 여러 가지 중에서 한다면. 네, 10억으로 간다라고 하면, 야, 우리가 전제 조건이 10억이었잖아요. 제가 앞서서도 뭐 청년층이에요, 뭐 돈이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빌라라도 가세요. 근데 주택수 깨지는 게 싫으면 오피스텔 갭 투자라도 하세요.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뭐 크게 벌 거를 막 5천만 원 넣었는데 5억 벌기 기대하면 그건 안 되는 거고. 잘못된 거지. 오히려 그런 거 그렇게 벌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가다가 사고 터져요. 그치. 막 사기 당하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뭐 그냥 소소하게 종잣돈 불린다라고 하는 거지만 일단 금액이 한 10억 정도라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재건축 같은 경우는 다음 정권이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되냐, 윤석열 후보님이 되냐에 따라서 둘 중 누가 되냐에 따라서 그냥 규제가 그냥 막 온도 차이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살짝 일단 차치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재개발 같은 경우 저는 재개발 오늘은 일단 시간상 기회가 안 될 것 같지만 다음번에 심층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만 심층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진짜 초보자는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 가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정말 안전하거든요.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재개발을 갈 수 있는 충분한 금액대가 10억이에요. 그래서 10억으로 재개발을 사면 오히려 이 경우는 뭐 확실하게 지금 내가 산 가격보다도 나중에 분담 금액도 입주할 때 더 낼 거거든요. 그랬을 때도 인근 신축 아파트보다도 몇 억 싸게 사는 거거든요. 애초에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 떨어질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무주택자분들도 청약에는 열광이에요. 왜? 시세보다 몇 억이 싸잖아요. 에휴, 그러면 딱 생각하는 거야. 아니, 가격이 조금 거품이라 생각해도 여기가 뭐 한 2억 떨어져도 시세보다 얘도 한 5억 싸다. 그래도 3억은 벌겠네. 안전마진 확보. 그쵸. 안전마진 확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막 청약을 막 놓쳐. 그분들도 제발 나도 내 집 마련의 꿈을 막 이러면서 가잖아요. 그렇게 가는 것처럼 재개발이 이제 청약 가점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재개발 같은 경우도 이 안전마진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 내가 시간적인 부분을 투여하는 대신 그렇게 확실하게 올라갈 부분들 재개발을 살 수가 있죠. 재개발 시간은 다음 시간에 저희가 아주 집중적 파헤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재개발 서울의 어느 동네를 주목하자까지만 딱 심플하게 정리하시죠 그냥. 그럼 10억으로 갈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10억이면 한 그 정도로 얘기 드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문이경 뉴타운과 수색증산 뉴타운 여기가 이제 10억이면 충분하게 가요. 여기도 금액대들이 되게 괜찮고요. 여기 동대문구 하면 하지만 동대문구도 지금 신축 아파트 가격대가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직접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문이경은 그래도 전농답 심리가 좀 비싸지 이문이경 거기 좀 아닌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제가 얘기했죠. 신축 아파트 거기도 12,000세대 대단지가 들어서고요. 수색증산 뉴타운은 이미 벌써 입주한 아파트들 가격대 장난 아니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요. 그렇게 가면 좋을 거고 좀 더 욕심낸다 라고 하면 그 동작구의 노량진 7구역이 아직은 10억으로 아슬아슬하지만 갈 수 있어요.
노량진 뉴타운 내에서도 뭐 대장은 13구역, 그리고 네. 관천 안대대 2구역, 6구역, 여기는 현금이 막 무슨 뭐 14억, 15억도 넘게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직 10억으로 가능하니까 노량진 7구역, 내가 동작구 입성하겠다라고 하면 그 정도까지도 보면 괜찮을 것 지금 같습니다. 재개발에서 그러면 가장 큰 금액이 들어가는 동네는 한남 뉴타운인 건가요? 그렇죠. 한남 뉴타운이 제일 비싼데 얘기를 안 꺼낸 거는 네. 막 현금만 뭐 23억 뭐 이런 식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네. 약간 좀 넘사벽의 동네죠. 네. 재개발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또 저희가 다음번에 영상을 만들 테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좀 더 줄여보겠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금액이죠. 1억 있습니다. 현금이 1억이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제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저도 30대니까 아직 보면 이제 또래들이 있잖아요. 네네. 저는 그래도 기회를 잘 타고 갔죠. 아무리 부동산적인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제 시드머니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죠,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기도 잘 탔고 그런 종잣돈 마련 관련해서도 부모님이 도와줬고 그래서 네. 저는 되게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되게 암울해요. 아무리 대기업을 갔다 하더라도 세후에서 막 월 순소득이 사실 400 되기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근데 400을 받아도 답이 없어요. 또 쉽지 않아. 그래서 400을 다 저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인데. 네. 근데 그 친구들보다 한 몇 천만 원? 진짜 잘 모은 친구는 1억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 1억은 못 맞췄다 하더라도 그 정도 약간 무죽한 거는 사실 구할 30대 수도 초반에 부모 돈 안 받고 자기 돈으로 1억 모았으면 많이 모은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제가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 이 1억의 갭에서도 이제 한 단계를 나눌게요. 네. 가장 쉽게는 제가 몇 번 얘기했었으니까 진짜 한 5천 이하다. 뭐 한 진짜 2, 3천 이렇게는 빌라 투자 말고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 빌라, 오피스텔. 제가 빌라, 오피스텔 항상 안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세금 고려 없이 막 사니까 안 좋다는 건데 나한테서 똘똘한 한 채가 빌라, 오피스텔이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빌라도 결국 올라가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내가 뭐 진짜 너무 터무니없는 거, 뭐 그 재개발 예정지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꿈과 희망을 안고서 갔다가 그 거품 빠지면 무너지고 이런 것들 말고 그냥 멀쩡하게 뭐 아무런 이슈가 없는 동네들. 그러면 좀 그냥 그 시세대로 사잖아요. 시세대로 사고. 또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거품을, 즉 리베이트 얹어서 파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신축 빌라도 뭐 좀 조심할 필요. 조심하고. 특히 신축 빌라 분양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만 그런 거 아니다 라고 하면 딱히 문제 터질 일은 없어요. 그냥 싸게 사서 싸게 팔자. 그렇게 해서 움직이라 하는데 여기서도 조금 청약을 생각한다. 그런 오피스텔인데 제가 오피스텔도 올라가는 오피스텔들은 어떤 거라고 했었죠? 아파트. 전용 면적 84 24평. 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아파트로 따지면 25평 정도 되는 사이즈인 아파텔이 억 단위로 움직이는데 아파텔 가격 장난 아니에요. 비싸죠. 비쌉니다. 뭐 목동에 있는 뭐 아파텔 보면 가격대가 이제 쫙 올라가 있고 그런데 근데 이런 아파텔은 소액으로 못 접근해요. 갭 투자를 하려도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오피스텔은 진짜 원룸 투룸 오피스텔인데 제가 원룸 투룸 오피스텔 별로 안 좋아요 라고 했었지만 그냥 소액으로 진짜 막 사람들 오피스 막 던지려고 해서 원룸 오피스텔들 잘 찾아보면 거의 갭이 없는 매물들이 있어요. 그럼 취득세만 들고 가면 되는 매물들. 뭐 매매 금액이 3억인데 전세 금액도 3억이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전세 금액이 빠질까? 뭐 빠진다라고 생각하면 투자하면 안 되겠지만 진짜 거기는 주요 수요층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정말 안전하다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무너지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냥 그런 식으로 가서 그냥 몇 천만 올라가도 내 종잣돈을 만든다는 느낌에서는 괜찮고 두 번째로 돈이 1억이면 약간 조금 더 선택지가 늘어난다라는 게 진짜 아파텔로 가는 거예요. 저는 청년층들에게 어떤 얘기들 하냐면 아파텔 분양하는 걸 잘 주목해라.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아파텔 분양가가 뭐 예를 들어 저기 청라 쪽에서도 아파텔들 분양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분양가 보면 막 7억 이런 식으로 떠요. 싸진 않죠. 25평이라고 생각했을 때 25평 7억라고 했었을 때 그래도 안전마진이 있긴 해요. 거기 청라 쪽에 있는 아파트 25평대 보다 보면 뭐 그래도 8억대
가격대들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것도 뭐 물론 대장일 경우가 그렇지만 그리고 청약 쪽도 뭐 2호선 연장이라든지 또 이제 인프라들 더 갖춰질 계획들도 많으니까 좀 더 길게 봐도 괜찮은데 일단은 뭐 안전망이 그렇게 크게 아파트를 싸게 분양하지도 않아요. 그럼 거의 막 이건 뭐 남는 거 별로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해도 돈이 적게 들어가죠. 분양가가 7억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네. 는 분양가 10%죠. 7천만 원 있으면 되고 그런 오피스텔들이 분양가를 최대한 땡겨 받으려고 조건들 좀 좋게 하는데 중도금 무이자 혹은 중도금 이자 후치 입주할세 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난 진짜 현금 7천만 가지고서 분양받을 수 있고 네. 그러고서 나중에 입주할 때쯤 되면 그때 부동산 시장도 올라간다라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러면 오피스텔들도 뭐 한 입주를 한 얘도 2년 뒤 3년 뒤에 한다. 그러면 그때 그런 거 보면서 가도 괜찮겠네? 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원룸 투룸 같은 경우는 새 빼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그런 전용 84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25평이랑 똑같은 얘기 했다 보니까 전세가 되게 잘 나가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면 피가 억 단위로 붙으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판교 저번에 아파트에 분양할 때 경쟁률이 장난 아니고 뭐 과천에서도 분양 경쟁률 날라가고 그냥 뭐 인기 있는 지역 아파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저번에 신길에서도 아파트 거기는 심지어 제가 말하는 기준도 미충족이에요. 전용이 84도 아니에요. 근데도 그냥 경쟁률 그만큼 막 날아가고 그냥 난리도 아니었죠. 그런 식으로 가는데 여기서도 아파트 좋은 거 안다 하더라도 경쟁률이 장난 아니에요. 제가 아까 그 미분양 난다라고 했었던 대구도 아파트는 경쟁률 막 600대 1 막 이런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좋은 거 알겠어. 아파트. 되질 않는데? 라고 하잖아요. 근데 규제 틈새가 하나 또 있죠. 오히려 이거는 좀 규제를 고마워해야 될 텐데 오피스텔은 원래 전매금지가 없었었다가 생겼죠. 하도 막 분양권, 오피스텔 분양권 샀다 팔았다 막 하도 이러니까 이 전매가 걸리게 되는 기준이 있는데 이게 오피스텔 100실이 넘어가면 전매가 걸려요. 그러면 100실 이상인 오피스텔 단지 같은 게 전매금지가 걸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청약을 못 넣죠. 저도 아파트를 청약 넣어요. 그러니까 넣어보거든요. 왜냐면 이거 뭐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우리가 분양권도 주택수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알고 있잖아요. 2021년도부터. 뭐 이제 양도세 꼬이고 취득세 꼬이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그리고 양도세로 따졌었을 때 오피스텔 분양권은 단기 양도세율을 그냥 무조건 합니다. 66% 77% 단일세율로 가는데 근데 오피스텔 분양권은 그거에 안 걸려요. 2년 넘어가면 일반세율이에요. 전매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주택지 골로 막 넣는 거죠. 그래서 막 솔직히 투기 수요 솔직히 이거말로 투기죠. 근데 투기 수요들이 막 몰리니까 경쟁력이 팍 터지는데 100실이 넘어가면 다주택자는 그거 사는 순간 오피스텔도 세금은 거의 이제 주택이나 다름없어요. 준공 떨어지고 우리가 그냥 양도세도 주택이 돼버리고 종부세도 주택세도 취득세도 주택세 들어가고 막 이래요. 물론 좀 더 디테일하게 가면 약간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가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못 건들겠죠. 그럼 거품들이 싹 걷어가면 실소유자들인 우리가 청약 넣어서 당첨될 가능성들이 높고요. 경쟁률 온도 차이가 확 다르고요. 그럼 내가 찔러봤을 때 당첨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여기서 당첨돼도 나는 거기 실거주할 거 아닌데 라고 해도 우리 준공 떨어지고서 2년만 보유하면 일반세율이잖아요. 나는 무주택자였었으니까. 그럼 청년층이 한 7천만 원 넣어놨다가 프리미엄이 뭐 한 2억 붙었어요. 뭐 3억 붙었어요. 그럼 세금 1억 내고 2억 남잖아요. 그걸 종잣돈으로 해가지고 내가 뭐 청라에 거주 못해 라고 해도 나중에 뭐 서울로 갈 때에 이제 진입할 수 있는 시드머니 모으는 걸로 갔었을 때 괜찮다. 그래서 아파트를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정말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2천에서 뭐 5천 이하든 1억이든 어쨌든 이 돈만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일단 다 빠졌네 이미. 그렇죠. 어쨌든 전세든 뭐든 누군가의 돈을 빌려는 와야 되는 거네. 결국 레버리지. 그렇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기본적인 거다.